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파볼 주제는요. 단순한 군함이 아니에요. 뭐랄까, 미래 해군력의 청사진, 이렇게 불리는 존재입니다. 바로 미 해군의 최신의 핵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 CBN-38입니다. 아, 네. 그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하죠. 그렇죠. 이게 그냥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이고 또 엄청난 전략적인 무게를 가진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미 해군의 주력이었던 니미츠급 항공모함 있잖아요. 그걸 대체하려고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포드급 항공모함의 첫 번째 함선이죠. 포드급의 첫 번째.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께서 제공해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제럴드 알포드함이 도대체 왜 이렇게 특별한 건지, 그 핵심적인 특징들,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당신이 공유해 주신 그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또 흥미로운 사실들만 쏙쏙 뽑아봤습니다. 그냥 뭐 재원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건 좀 지루하죠. 그렇죠. 이 항모가 가진 진짜 의미, 그리고 그 혁신성,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당신께서 이 거대한 기술 덩어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함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재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한 명은 이제 미국의 38대 대통령 제럴드 R. 포드의 이름을 땄고요. 한 번은 CBN-38, 말씀하신 대로 포드급 핵항모의 첫 번째 선도함입니다. 건조는 어디서 했죠? 건조는 그 뉴포트 뉴스 조선소라고 아주 역사가 깊은 곳이죠. 거기서 맡았습니다. 2013년에 진수식을 했고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 시험 평가를 거쳐서 2017년에 미 해군에 정식으로 인도가 됐습니다. 취역을 한 거죠. 근데 그 규모를 보면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얼마나 큰가요? 만재 배수량이라고 하죠.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무게가 약 10만 톤에 달한다고 해요. 길이는 332m, 폭은 이제 비행갑판 기준으로 78m. 332m면 축구장 3개를 그냥 쭉 이어붙인 것보다 더 긴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거의 그 정도 길이죠.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동성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요? 이 거대한 게 빨리 움직이기도 하나요? 네, 최고 속도가 30노트 이상.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면 한 56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거대한 구조물이 바다 위를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도 참 놀라운 점이죠.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승조원 규모도 엄청납니다. 배를 운영하는 인력이랑 또 항공기 운용하고 정비하는 인력 있잖아요. 그걸 다 합치면 약 4,500명에서 많게는 5,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 안에서 생활하면서 임무를 수행해요. 5,000명이요? 와, 이건 뭐 그냥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그냥 움직이는 해상 도시죠. 정말 거대한 움직이는 도시. 근데 이 포드함이 중요한 건 단순히 기존 니미츠급보다 그냥 크기만 키운 게 아니라는 점이잖아요. 설계 철학 자체가 달랐다고요. 아,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도 좀 더 쉽게 하고 그리고 당연히 전투 능력은 극대화하고 이게 목표였거든요. 니미츠급을 수십 년간 운영하면서 얻은 교훈들 그리고 앞으로 전장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 예측한 것들 이런 게 다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변화의 핵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동력원입니다. 포드함에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A1B 원자로가 듀기 탑재되어 있어요. A1B 원자로요. 네, 이 원자로가 기존 니미츠급에 들어갔던 원자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출력을 내도록 설계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를 움직이는 추진력뿐만 아니라 이 함선 내부에 공급하는 전력 생산 능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향상된 거죠. 전력 생산 능력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뭐 불 밝히고 장비 돌리는 거 이상으로 뭔가 의미가 있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향상된 전력 생산 능력이야말로 포더함이 미래를 위한 플랫폼으로 설계됐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 중 하나예요. 앞으로 등장할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그런 차세대 무기 체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강력한 전자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레일건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무기 시스템, 또 고출력 전자전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무기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올 무기까지 생각해서 전력을 확보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니미츠급의 전력 생산 능력으로는 이런 미래 무기들을 충분히 지원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와, 단순히 현재 전투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수십 년 뒤에 미래 전장까지 내다본 설계라는 거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전역 시스템 말고 또 어떤 중요한 설계 변화가 있었을까요? 비행갑판 설계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항공기가 뜨곡 내리고 또 이동하는 동선을 최적화해서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확 높였어요. 이걸 소티 생성률 향상이라고 하는데요. 소티 생성률이요. 그게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나요? 네, 그러면 항공모함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 함선 전체의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COCI 시스템 있죠.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시스템. 이것도 최신 기술로 싹 업그레이드해서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아주 효율적인 작전 지휘가 가능해졌습니다. 함선 전체가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들어보니까 정말 내부적으로 많은 혁신이 있었네요. 그럼 이제 포드함 하면 딱 떠오른 그 상징과 같은 핵심 기술들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EMALS, 전자기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EMALS, 그러니까 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의 약자인데요. 이건 정말 항공모함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할 수 있는 혁신입니다. 기존의 니미츠급 항모는 1950년대부터 써왔던 증기식 캐타펄트를 사용했거든요. 증계식이요? 네, 거대한 보일러에서 만든 아주 높은 압력의 증기의 힘으로 항공기를 그냥 확 밀어내서 이륙시키는 방식이었죠. 근데 그 증기식 캐타펄트도 수십 년간 잘 써왔잖아요. 근데 굳이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전자기식으로 바꾼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초기에는 기술적인 난관이 꽤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EMALS가 가져오는 장점들이 워낙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개발을 강행한 거죠. 어떤 장점들이 있길래요? 첫째는요, 훨씬 정밀한 출력 제어가 가능해요. 증기식은 힘 조절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서 항공기 동체에 부담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EMALS는 항공기 무게에 딱 맞춰서 필요한 힘을 아주 정확하게 가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힘을 조절한다. 그렇죠. 덕분에 가벼운 무인기 UAV부터 아주 무거운 전투기까지 훨씬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이륙시킬 수 있게 된 거죠. 항공기 동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 항공기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결국 항공기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둘째, 복잡하고 무거운 증기 배관 시스템이 사라져요. 그 거대한 파이프 같은 것들이요? 네, 증기식 캐터펄트는 엄청난 증기 발생 장치랑 파이프라인, 또 그걸 식히는 냉각 시스템 같은 게 필요했는데 EMAS는 그냥 전력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니까 구조가 훨씬 간단해지고 무게도 줄어듭니다. 이게 함선 설계의 유연성도 높여주고 또 유지보수 인력이나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오죠. 그렇군요. 그리고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소티 생성률 향상에도 기여를 합니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발진시킬 수 있으니까요. 마치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가 전자기력으로 쫙 하고 급발진하는 거랑 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비슷하게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발진 시스템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면 착륙 시스템도 뭔가 변화가 있었겠군요? 네, 당연하죠. 발진 시스템의 혁신과 딱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AAG입니다. 첨단 항공기 제동 시스템, Advanced Earthing Gear의 약자죠. AAG요? 기존에는 어떻게 잡았죠? 기존 항모는 유압식 제동 장치랑 아주 굵은 강철 와이어를 사용해서 착륙하는 항공기를 그냥 걸어서 멈추게 했어요. 이것도 수십 년간 사용된 기술이죠. 그럼 AAG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AAG는 컴퓨터로 제어되는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와이어의 장력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EMALS랑 마찬가지로 훨씬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착륙하는 항공기의 무게나 속도에 딱 맞춰서 최적의 제동력을 제공함으로써 항공기랑 조종사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확 줄여줍니다. 착륙할 때 그 충격이 덜하겠네요. 네, 훨씬 부드럽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됐죠. 특히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인기 착륙이 아주 유리해요. 기존 유압 시스템은 가벼운 기체를 안정적으로 잡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EMALS랑 AAG 이 두 시스템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포드함의 항공기 운용 능력을 정말 혁신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가벼운 드론부터 무거운 차세대 전투기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확보된 거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포드함이 갖는 아주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예요. 미래에 등장할 다양한 항공 플랫폼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혁신 기술의 기반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강력한 전력 시스템 A1B 원자로요. 맞습니다. A1B 원자로, 니미츠급 원자로보다 거의 3배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자료도 있어요. 이 막대한 전력 예비량 덕분에 EMALS, AAG는 물론이고 앞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레이저 무기나 레일건 같은 고출력 시스템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와, 단순히 현재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종의 에너지 저장고 역할까지 하는 셈이네요. 그럼 원자로 자체의 효율성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이점 있나요? 네, 그럼요. A1B 원자로는 이전 세대 원자로보다 설계가 더 단순화됐고요. 또 연료 교체 주기도 더 길어져서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운용 인력도 줄어들고요. 여러모로 항모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포드함 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공기들이 날아오르고 작전을 펼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력으로 운용되는 기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핵심 연력은 역시 미 해군의 주력 다목적 전투기죠. FA-18EF 슈퍼호넷입니다. 아, 슈퍼넷. 네, 공중전, 지상 및 해상 목표물 공격, 정찰, 심지어 공중 급유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미 검증된 아주 훌륭한 전투기죠. 니미츠급에서도 주력으로 사용되었지만 포드함의 향상된 운용 환경 덕분에 더욱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슈퍼넷 말고 또 중요한 항공기들이 있다면요?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리는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조기경보 통제기도 필수적입니다. 강력한 레이더를 이용해서 함대 주변의 공중 위협이나 해상 위협을 미리 탐지하고 아군 항공기의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또 함대 방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도 운용되고요. 병력이나 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C2 그레이하운드 수송기도 있지만 이건 점차 V-22 오스프리 틸트 로터기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아, 그 프로펠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비행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운용 기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변화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그 무인기, UAV, 나 차세대 전투기 운용 준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던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포드함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무인항공기 운용을 염두에 두었어요. 아까 말한 EMALS와 AAG가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무인기를 이착륙시키는 데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무인기가 운용되나요? 현재는 MQ-25 스팅레이라는 공중급유 무인기가 통합 테스트 중입니다. 이게 실전 배치되면 항모 항공단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전투기들이 더 멀리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또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 F-25C 라이트닝2의 운용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F-35C는 그 뛰어난 스텔스 능력하고 센서 융합 능력으로 포드함의 전투력을 한 차원 더 높여줄 핵심 자산이죠. 결국 포드함은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유인기 그리고 무인항공기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미래형 항공 플랫폼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이제 이 항모가 가지는 전략적인 중요성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USS 제럴드 R 포드는 단순히 강력한 군함 한 척이 아니에요. 이건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인 거죠. 그렇죠. 핵 추진 항공모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랄까 전 세계 어디든 미국의 군사력을 아주 신속하게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잖아요. 특정 지역에 항모 전단이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맞습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그 압도적인 전력 투사 능력입니다. 포드함 중심의 항모 강습단,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은 웬만한 중소국가의 전체 공군력과 맞먹거나 능가하는 전투력을 갖추고 전 세계 해양 어디든 신속하게 이동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게 분쟁 발생 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 안정을 유지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힘의 상징이네요, 정말. 그렇죠. 둘째는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가치입니다.
동맹국과 연합 훈련을 하면서 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유대감을 과시하는 한편 잠재적인 적대 세력에게는 미국의 개입 의지하고 능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항공모함의 배치는 그 자체로 총성 없는 외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군사적, 외교적 역할 외에 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인도적 지원 역할에 대한 언급도 좀 있던데요. 네, 이게 간과하기 쉽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드함은 자체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죠. 그리고 대규모 의료시설, 식수 생산 능력, 넓은 공간과 항공 수송 능력 등을 다 갖추고 있어요. 아, 그런 시설까지 다 있군요. 네, 덕분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인도적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구호 활동의 중심 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료에 따르면 초기 운용 단계에서 태평양 지역의 자연재해 발생 시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HADR 활동이라고 하죠. 여기에 참여해서 그 능력을 입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거의 뭐 병원선이나 수송선 역할까지 가능한 다목적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그럼 2025년 현재 이 제럴드 R 포드함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실전 배치되어서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취역한 이후에 여러 차례 시험, 평가하고 훈련 과정을 거쳤고요. 현재는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추고 아주 활발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이나 지중해 같은 다양한 해역에서 작전 배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요. 아, 실전 경험을 쌓고 있군요. 네, 이 과정에서 미 해군 자체 훈련은 물론이고 네이토 동맹국 같은 파트너 국가들하고 연합 해상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상호 운용성도 높이고 동맹과 협력 체제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초기에 뭐 EMALS나 AAG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제기되기도 했었잖아요. 결국은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실전 능력을 입증해 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초기 어려움을 딛고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상 작전 배치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용 경험을 쌓고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특히 이제 F-35C 전투기나 MQ-25 무인기 같은 새로운 항공 플랫폼과의 통합 운용 능력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거고요. 또 포드급의 후속함들 존 F 케너디, CVN-17, 엔터프라이즈, CVN-80 같은 배들이 계속 건조되고 시험 운용 단계에 접어들면서 포드함은 이들 차세대 항모 시대를 이끄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겁니다. 종합해보면 이 USS 제럴드 R 포드는 EMALS, AAG, 또 A1B 원자로 같은 혁신 기술을 통해서 단순히 더 나은 항모가 아니라 뭐랄까 다른 차원의 항모를 구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갱형 자체가 달라진 거죠. 미래 해군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자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또 인도적으로도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기술적인 도약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사장이 딱 결합되어서 탄생한 결과물이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제럴드 R 포드함에 대한 정보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한 국가의 최신 무기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집약된 플랫폼의 등장은 국제 안보 지형,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 미래 전쟁의 양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포드함 같은 이런 최첨단 군사기술의 발전은 해양에서의 힘의 균형을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여기에 또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들죠. 기술 발전의 속도,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USS 제럴드 R 포드함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를 함께 탐구해 봤습니다. 기본적인 재원에서부터 혁신적인 핵심 기술들, 항공기 운용 능력, 전략적인 중요성, 그리고 최신 운영 현황까지 정말 다각도로 조명해 봤는데요. 이 흥미로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더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국가가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적인 우위를 계속 추구하고 또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이러한 첨단 군사기술의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경쟁이나 혹은 협력이 나타나게 될지 미래의 국제 안보 환경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